살구나무에 살구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온 세상이 어두운 거리지만 나만은 새벽 하늘이요. 무산에 활 걸었던 날도 하루가 1년 같다. 의관 과천애들 운집하니 가문의 경사 가득하고 시와 예로 추정하니 가업을 전함이 있다. 뒤섞인 괭지로 온종일 마시기를 부추기는데 사뿐한 옷가루를 뿌린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읽은 작품은 온 세상이 어두운 거리지만 나만은 새벽 하늘이요 라는 이순신의 한 시입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합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갈 수 없는 나라. 사랑을 주러 왔던 너의 작은 가슴 그러나 큰 마음 정이 없는 마음에 몸 바쳐 쓰러진 너의 작은 손 그러나 큰 슬픔 내가 헤매어 찾던 나라 맑은 햇빛과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는 나라 그리고 사랑과
오늘 읽은 이순신의 칠언율시 온 세상이 어두운 거리지만 나만은 새벽 하늘이요는 2009년에 새로 발굴한 작품입니다. 이순신 연구소 노승석 박사가 발굴하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친필 한시 7편 발굴. 순천향대 노승석 박사 임진왜란전 작품인 듯. 온 세상이 어두운 거리지만 나만은 새벽 하늘이요. 무산에 활 걸었던 날도 하루가 1년 같다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전 외란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연작 한시 7편을 찾아냈다. 충남 아산시 춘천향대 이순신연구소 노승석 박사는 20일 서울의 고문서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는 7소짜리 연작 7언율시를 확인했다며 이 한시들과 7번째 시 마지막에 쓴 이순신 이름 필체를 충무공의 다른 친필 한시 및 서간첩 필체와 비교한 결과 충무공의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전자의 운에 맞춘 이 연작 한시는 지인의 회갑을 축하하는 수연시로 효장수복을 기원하고 있으며 여러 구절에서 충무공의 시적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달의 온전한 빛은 초면에도 익숙하니 뜰의 난초가 향기를 이어감은 옛 등걸에서 전한 것이네. 신령한 거북이 노니는 곳에 학 울음소리 하늘에 들리는데 시축에 가득한 시가를 차례대로 전하네. 지금까지 알려진 충무공의 친필 한시는 난중일기에 포함된 5편을 비롯해 10편이다. 후대에 인쇄한 활자본을 포함하면 모두 18편이다. 노 박사는 새로 발굴된 한시에 충무공이 자주 쓴 수결인 일심이 없으나 이름과 시의 필체가 일심이 적힌 다른 작품과 같다며 국난 국복에 대한 신념을 담아낸 다른 한시와 달리 시문에 능한 충무공의 문인적 정취가 많이 느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임진왜란 전에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난중일기 완역본을 펴냈고 난중일기 중 알려지지 않았던 32일분이 담긴 충무공 유사 일기초를 발견한 바 있다. 이 한시를 충무공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친필임을 확인한 서예사 전문가인 손완일 경기대 연구교수는 전란을 걱정하는 충무공의 심경을 담은 서간첩에 따르면 충무공인 인척인 현씨 집안과 막연한 친분을 유지했다며 임진왜란 중 혁약을 맞이한 이 집안의 인물을 축하하는 작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전인권 씨가 부릅니다. 사랑한 후에.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나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
다시 다가오는데 이젠 잊어야만 하는 내 아픈 기억이 별이 되어 반짝이며 나를 흔드네. 저기 절길 위를 달리는 기차에 커다란 울음으로도 달랠 수 없어.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오늘 밤에 수많은 별이 기억들 내 앞에 다시 춤을 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 머리 위로 작은 새 한 마리 날아가네. 어느새 맑아온 새벽 하늘이 다른 하루를 재촉하는데 종소리는 맑게 퍼지고 저 불빛은 누굴 위한 걸까. 새벽이 내 앞에 다시 오늘 읽은 이순신의 7원 율시에서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네 번째 행인데요. 한자를 보면 시의 정추업 유전이라는 글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고사성어인 과정지훈에서 가져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정지훈이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하는 어떤 가르침을 뜻하는데요. 고사성어 과정지훈은 뜰에서 가르친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논어의 계시편에 나오는 그 말인데요. 공자께서
공자께는 그 아들 백어가 있었는데요. 공자께서 백어를 가르칠 때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교육을 시키거나 편애하지 않고 그저 뜰에서 지나다가 몇 마디 가르침을 주었다. 바로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일러서 하는 얘기가 이정지훈, 정훈, 추정, 이정 뭐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뜰을 지날 때의 가르침이란 뜻이지요. 요즘 그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이 세 가지가 자녀 교육을 성공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 부모 찬스가 장관들 청문회나 유력 인사들 검증 때 매번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무관심이 어쩌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감만으로도 그 휴강 효과와 강력한 원격 조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국방 업무를 면제받은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낙선하는 사건도 있고 한 등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공자 시대에도 아마 아빠 찬스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 그 소장파인 진항이라는 사람이 공자의 어떤 그 아빠 찬스에 대한 의심을 갖고 그 외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제자들 몰래 더 가르쳐 준 게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백어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서 계실 때 내가 바삐 뜰을 지나갔는데 시를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단다 하셔서 저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또 하루는 예를 배웠느냐고 하시기에 못 배웠습니다 하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설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예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말은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항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질문 하나를 했는데 세 가지를 얻었다. 첫째와 둘째는 시와 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세 번째는 군자는 아들도 제자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대한다는 것을 알았다. 네, 이 일화가 오늘 이순신 시에 나오는 그 과정지훈의 근거가 되는 그 구절인데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상함이 연상되지만 사실은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성자, 시자, 효리에 맞춰 진토를 조절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뜻으로 윤리의식과 정무감각, 아버지의 고차원 사랑을 함께 갖췄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요. 윤리의식 면에서 아들과의 별도 공부 시간, 상호 작용 자체를 별도 갖지 않아 불공정 시비를 그런 소지를 없앴던 거죠.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상한 평가를 남겼지만 외아들 백어에 대해선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의 속내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그 공자의 이런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자는 그 부모가 직접 나서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자식을 바꿔 가르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해 충돌 때문이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모는 높은 기대치 때문에 과잉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의 언행 불일치 때문에 반감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유력 인사들의 과잉 교육열, 부모 찬스 논란 때마다 공자의 과정지훈, 맹자의 역자 이교 같은 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부모의 지나친 자녀 사랑은 빛이 아니라 빛이 되고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 가수가 부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네, 오늘 읽은 이순신의 칠원율시 3행에 좀 어려운 한자, 저한테는 어려운 한자가 있어서 그 한자와 관련된 그 자료들 이렇게 검색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동아일보 그 한자 이야기라는 기사를 발견해서요.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수영 서울대 교수, 중문학 교수가 이제 발표한 글이었는데요. 제목은 백인 여표 이추 불여 일인지이 도주라고 하는 제목의 그 글입니다. 이 기사를 현덕 씨가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는 사람이 타는 가마 또는 수레를 가리킨다. 여기서처럼 실어 나르다, 들어올리다, 매다의 뜻도 있다. 거가 음이 요소이며 발음 요소인 여도 들어올리다의 뜻이 있어 음이 요소의 역할도 한다. 여론처럼 많다는 뜻, 여지도처럼 땅의 뜻도 있다. 표는 바가지 또는 표주박이다. 추는 빨리 달리다의 뜻으로 주로 작은 보폭으로 빨리 걷는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의미, 즉 따르거나 뒤쫓다 또는 붙쫓다의 뜻이 있다. 귀추는 일이 되어가는 형편, 추세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일반적인 흐름이나 현상을 가리킨다. 추염부세는 권세의 빌붙음을 의미한다. 추정은 마당을 종정걸음으로 지나간다는 말로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음을 비유한다. 공자의 아들 이가 마당을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다가 아버지에게서 시와 예를 공부하라고 2차례나 야단맞은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과정이라고도 한다. 불연은 보다 못하다에 해당한다. 지는 가지다 또는 잡다의 뜻이다. 주관하다, 유지하다, 부지처럼 돕다의 뜻도 있다. 주는 달리다의 뜻이다. 도망하다, 걷다, 가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질은 빠르다, 질병, 미워하다의 뜻이 있다. 복잡하고 힘든 일은 다양한 인력의 큰 역량을 동원해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많은 인력과 큰 역량이 최선은 아니다. 한 사람이 들고 뛸 수 있는 바가지에 100사람이 달려들어 매려고 한다면 바가지만 깨고 말 것이다. 적절함이 최선이다. 과도한 인력이나 역량은 낭비를 넘어 일을 그르칠 뿐이다. 국가나 작은 조직 모두 마찬가지다. 서한 유향의 전국책에 보인다.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카디가 부릅니다. 스카이바운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만든 바다 속에서 아득히 보이는 머나먼 별들을 따라서 하늘을 가르고 싶어. 높이 바람 타고서 세상의 진실과 거짓 내기엔 talking about you. 더 높이 빛을 향해 crawling. 저기 저 천장을 부술 때까지 더 올려. But we don't do all kind of battles. Look who's in the mirror. 더 넓은 바다 그곳에서 I'm gonna make it. 방향키를 잡아 이 노래를 따라 자동차 타고 바람을 타고 주저할 필요는 없지. 거친 파도에서 짙은 안개 넘어 슬쩍 비친 길을 따라서 저기 저 구름 will bow up in the sky full of stars. 빛을 따윈 집어치우고 모두 sing it together. 더 올려. But we don't do all kind of battles. Look who's in the mirror. 더 넓은 바다 그곳에서 I'm gonna make it. 방향키를 잡아 이 노래를 따라 자동차 타고 바람을 타고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우리 집으로 배달받은, 그러니까 제가 주문해서 배달받은 책 한 권을 들고 방송국에 왔습니다. 제목은 DK의 눈물이고요. 조국 지음이고 부제가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라는 글이고요. 저출판 다산북스에서 냈습니다. 1쇄를 2023년 8월 29일에 했고 한 달 사이에 16쇄가 판매되어서 2023년 9월 19일까지 16쇄가 발행된 책입니다. 이 책 뒷면에 보면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는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DK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평형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DK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또한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네, 뒷표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날개 뒤쪽을 보면 조국이 직접 그린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라고 해서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해서 8개의 도해가 나오는데요. 대우 프로젝트 진행의 흐름 요약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 지형 변화, 윤석열 신검부 국가 권력 구조 요약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검찰의 차별적 수사 기소 요약도, 검찰의 살권수론의 변화,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법과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 이렇게 8개의 도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 먼저 표지를 읽고 표지를 보고 그다음에 뒷표지를 보고 날개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관심이 있던 내용은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흥미가 가서 이 책을 제가 주문해서 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 한 중간쯤에 있는데요. 약자를 고려한 균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 한 2페이지 정도 지나가면 중용의 의미라는 작은 제목이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중용의 의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과 법률과는 중용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맞는 말이다. 유의할 점은 중용이란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대립하는 측으로부터 기계적 산술적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독재와 민주 사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 억압과 자유 사이에 서서 양비론 또는 양시론을 펴고 타협을 말하는 것이 중용이 아니다. 그러한 태도는 황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도금칠한 중간치기일 뿐이다. 중용의 중은 가운데가 아니라 정확함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비겁도 만영도 아닌 용기가 중용이다. 요컨대 중용은 현실의 부정의와 부당함을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서 최적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행동하는 심성과 자세를 뜻한다. 신영복 선생이 말한 방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남철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중용의 모습이라 하겠다. 순자는 중용의 핵심을 저울에 비유해서 겸진만물 이중현형이라고 했다. 즉 만물들이 다 같이 늘어놓고 곧고 발음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최상영 교수의 해석을 빌리자면 이렇다. 겸진 만물은 저울에 달려고 물건을 저울판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사물의 관계와 인간의 행위를 두루 고려해서 골고루 살핀다는 뜻이다. 중현형은 저울추를 중에다 달라는 말인데 이 중은 저울 눈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달 때마다 즉 사물의 관계와 인간 행위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현실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법은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한다. 저울로 무게를 잴 때 저울추를 옮겨 주어야 양쪽 쟁반이 수평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현실 사회와 실정법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외면하면 현실의 불균형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중용은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정의의 여신 디케도 자신이 들고 있는 저울추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애쓴다. 이때 사회 경제적 약자의 상황과 경험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형량의 기계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기성의 법 체제에 제대로 반영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일반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정약용 소제목은 정약용과 이계심, 조병갑과 최시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18세기 조선 정조 시절 곡산 부사 정약용과 농민 이계심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일화를 살펴보자. 나는 학교 수업이나 대중 강의에서 능동적 시민의 모범과 올바른 법치를 구현하는 법률가의 예로 이 사건을 종종 거론한다. 정조는 중앙요직에 있던 다산이 반대파 공격을 받자 잠시 그를 보호하려고 외직인 황해도 곡산 부사직에 제수한다. 다산이 부임하기 전 이 지역에서는 농민 이계심이 주도한 불법 시위가 있었다. 군포 비리가 만연하던 당시 관에서 군포 대금을 200냥에서 900냥으로 대폭 올려 징수하자 이계심은 백성 1000여 명을 이끌고 곡산 관야로 달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폭력적으로 해산되었고 이계심은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부임을 앞둔 다산에게 좌의정 김이소는 이 불법 시위의 주모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를 잡아 사형에 처하는 등 엄히 다스리고 질서를 회복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계심은 다산이 부임하는 길목에 갑자기 나타나 백성을 괴롭히는 10가지를 적은 문서를 전하고자 했다. 관졸들은 그를 당장 포박하고 칼을 씌우려 했다. 그러나 다산은 그를 오랏줄로 묶지 않고 그냥 관하로 따라오게 했고 사건을 검토한 후 무죄 판결을 내려 석방했다. 이때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소 이불명자 망공어모신 불이막범 관야 여여자 관당 2천금 매지야. 번역하면 이렇다. 관이 현명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민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어 사야 할 사람이다. 지금 보아도 놀라운 사상이자 판결이다. 현대식 용어로 말하자면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앞에서 시민은 움츠리지 말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실천해야 하며 이러한 시민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상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함석헌 선생의 금원 깨어있는 씨알이어야 산다를 선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과 정반대의 귀결을 만든 조선시대 사건과 등장인물을 보자. 동학 농민혁명의 발화점을 제공한 탐관어리 고부군수 조병갑은 곤장을 맞고 잠시 전남 고금도로 유배되었으나 1898년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 법부 민사국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동학 제2대 교주 해월 최시영은 소추와 판결 기관을 구분한 근대식 외관을 갖춘 한성재판소의
사형을 선고받고 72세에 법대로 참형을 당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배석 판사가 바로 조병갑이었다. 이후 조병갑은 법을 이용한 지배를 위해 충실한 도구가 되어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보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곳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네, 방금 전 제가 읽은 내용은 조국의 그 디케의 눈물에 나오는 글입니다. 디케의 눈물은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장은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검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다. 제 2장은 법을 이용한 지배, 법의 지배, 약자를 지배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제 3장은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제4장은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인데요. 제가 읽은 건 제2장. 법을 이용한 법의 지배, 약자를 배제한 법치는 부정의다. 이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보면 정의, 법치, 중용, 형사처벌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용, 약자를 고려한 균형을 읽었고요. 그 뒷부분은 우리 현덕님이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덜 알려져 있지만 을사오적,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오이는 모두 최고급 판사 출신이었다. 매국 대신에 목을 쳐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의병을 일으킨 왕산 허위 선생도 평리원 재판장을 역임했는데 훗날 왕산은 이완용의 체포 명령으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1호 사형수로 순국한다. 이 오래된 일화를 꺼내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저급한 인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계심이나 동학도가 나타났을 때 법률가들은 정약용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김희소, 조병갑 또는 을사오적의 길을 택할 것인가. 촛불 시위 참석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네티즌,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 빈민, 영세자업영업자 등을 밀란을 꾀하는 폭도 정도로 취급하는 권력자가 왕왕 있다. 이계심을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으로 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정약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강경진압을 외치는 김희소, 조병갑들만이 어깨에 힘을 주고 위세를 부리고 있다. 단적인 예를 보자. 2008년 5월 촛불 집회 시위가 한창일 때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역정을 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대권 후보가 된 윤석열 씨는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당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서초동 촛불 집회를 맹비난했다.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이 다 모아서 검찰을 상대로 협박했다. 완전히 무법천지다.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인데 정권이 뒷배가 되어서 그런지 마음대로 한다. 이 두 사람은 촛불집회 시위가 주권자의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외면한다. 촛불 시민은 수사를 받고 처벌되어야 할 피의자일 뿐이다. 여기서 법을 이용한 지배에 대해 시민은 시민 불복종으로 대항할 수 있고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는 혁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초 미국 대연방법원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한 벤저민 카르도조가 퇴임하면서 남긴 말은 새삼 큰 울림을 준다. 법관으로 재임 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자에게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재임 중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 것은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 요즘 들어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을 더욱 자주 접하게 된다. 법률가들은 자신이 진정한 중용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립의 이름 아래 강자의 편을 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세상의 법 공부가 후자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법과 법률가 모두에게 비극일 것이다. 예수도 권고했다. 저주 받으리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구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긴머리 소녀, 둘다섯이 부릅니다.
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징검다리 건너도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징검다리 건너도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널 위해 기도하리라 오늘은 이순신의 칠원율시 온 세상이 어두운 거리지만 나만은 새벽 하늘이요 라는 한 시를 읽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운 거리지만 나만은 새벽 하늘이다. 무산에 활 걸었던 날도 하루가 1년 같다. 의관 과춘이들 운집하니 가문의 경사가 가득하고 시와 예로 추정하니 가업을 전함이 있다. 뒤섞인 괭주로 온종일 마시기를 부추기는데 사뿐히 옷가루를 뿌린다.
기러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 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이칠리야 지화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펴개로